전망대를 표류하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저번 주에 이어서 플루토 3, 4, 5화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는 혜화고요. 저는 소요입니다. 안녕하세요. 게스트 훈입니다. 좋아요. 저번 주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저번 주에 일단 브란도가 죽으면서 이제 가족들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됐었죠. 그래서 이제 3화로 들어가면 아톰의 동생인 우란이 등장합니다. 우란이 우라늄의 우란이래요. 아톰은 아톰 원자? 저게 그거 어토믹 그거 같아. 맞죠? 그 영어 이름은 아스트로보이야. 아 맞아, 아스트로보이였어. 그래서 우란은 우라늄의 우란인데 여기 플루토 안에서는 그 의미가 딱히 없습니다. 그 아톰 거기 만화에서도 우란이 나오나요? 네. 아. 그 아톰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약간 속눈썹 있고 그런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그런 느낌. 아. 뭔가 보면 알 거예요. 약간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같은 느낌의 너무 똑같이 생겼잖아. 동생으로 나오고 어느 에피소드에서는 우란도 아톰만큼 세다 이렇게 나오고 어느 에피소드에서는 공감 능력이 강해서 이제 동물들이랑 소통할 수 있다 이런 걸로 가는데 여기서는 두 번째 걸 채택을 했죠. 그렇군요. 그래서 등장하자마자 이제 막 그 맹수들을 컨트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슈퍼 F 로봇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F라는 건 MBTI가 F란 뜻이고요. 감성적. 공감 능력 정확하게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MBTI는 T만의 공감의 방법이 있고 F만의 공감의 방법이 있고 이게 맞는데 이제 좀 재밌게 얘기하려고 이렇게 그냥 슈퍼 F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공감의 정도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아톰이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그런 강력한 감정의 신호가 나타나면 알게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아톰과 싸우고 있는 플루토의 감정은 어떤지 뭐 이런 거까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원격 감정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지만 왠진 모르게 그 세계 7대 로봇에 속하지 않는 그런 로봇이라고 합니다. 아톰의 동생이면은 텐마 박사가 만든 로봇인 걸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인연은 잘 묘사되지가 않아요. 텐마 박사가 만든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왜 동생이야? 그러니까. 그냥 얼굴만 닮아서 그냥 뭐 입양한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약간 입양이 있는 사회긴 한데 여기가 입양이 되게 폐쇄적인 사회가 아니라서 맞아. 그냥 그렇게 된 걸 수도 있고. 그래서 동생이라는 설정의 유대감은 좀 약한 편이다. 아니면 약간 뭐 남자들끼리 약간 의형제 맺듯이 그냥 너 내 동생 할래? 약간 이런 느낌. 복숭아 나무 아래 엑스 동생 뭐 이런 거야? 내가 너 내 동생 할래? 해가지고 쳐 하면서 이제 같이 형 동생 하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좀 오게티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뭔가 좀 더 파보면 있을 수도 있는데 닮긴 했어 둘이. 약간 둘이 닮기도 했고. 아무튼 근데 이런 파워 공감형 로봇인 우란이 그 굴다리 아래서 남루한 어떤 아저씨 로봇을 발견해서 이 아저씨 뭐지? 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갖다 줘요. 뭐 그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것도 막 주고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맞아.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고 다만 꽃을 좋아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우란이 크레용을 갖다 주니까 미친듯이 벽에다가 벽화를 꽃으로 벽화를 그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능력은 꽃을 개화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딱 그 시들어있는 꽃이 손을 갖다 대니까 막 꽃이 피는 그런 걸 보여줘요. 그러다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그 잡초들의 꽃을 싹 다 피우고 나니까 갑자기 아톰이랑 오차노미즈 박사가 등장합니다. 경찰을 대동하고 위험을 감지했다. 이러니까 갑자기 그 아재 로봇에서 아재 로봇 너무 웃긴데? 그 아저씨에서 그 플루토의 폭풍이 확 일어나면서 이제 사라지고 그 껍데기만 남은 그 로봇에는 메모리가 빠져있는 채 발견이 되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어떤 토목 작업 로봇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일상용으로 쓰던 바디가 사라졌는데 여기 있었네요 하면서 이제 도용된 몸체였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의문의 남자 로봇이 나타나서 바퀴벌레를 활용해서 그 메모리를 회수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고지로 보이는, 고지로 추정되는 박사가 그 어떤 물 속에서 이제 너의 몸에 다시 들어가라 하면서 플루토의 몸체를 다시 그 정신을 집어넣죠. 그래서 플루토가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왜 하필 바퀴벌레였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입에서 미친듯이 바퀴벌레가 하고 나오는데 너무 징그럽더라. 왜 바퀴벌레가 이렇게 여러 마리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고키부리. 라쿠카라차. 근데 바퀴벌레만큼 또 그렇게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강한 번식력을 지니고 그 떼거지로 다니는 생명체를 또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전쟁의 폐허에서도 살아남을 만한 그렇죠. 존재? 그래. 그러니까 지구가 멸종해도 바퀴벌레는 살아남는다면서요? 비슷한 게 쥐가 있긴 한데 또 쥐는 또 너무 또 나 최근에 카숙에서 빼꼼 늘고 있는 쥐 발견했어. 근데 저는- 귀여우면서 징그러워가지고. 저는 그때 코로나 끝나고 이제 가로등 같은 데서 쥐들이 막 뭉실뭉실 그건 안 돼. 와, 근데 그거 보고 진짜 좀 많이 징그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쥐보다 바퀴벌레가 더 메카닉한 느낌이 있죠, 바이오닉보다는. 그리고 입에서 나와야 되니까. 맞아. 근데 입에서 쥐가 나오면 너무 끔찍해서.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그나마 낫네요. 심지어 이게 또 그림이 되게 사실적이니까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도 또 하나의 의문이 나타나는 거죠. 도대체 왜 플루토는 꽃을 개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꽃에 집착을 하는가? 플루토의 정체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한편 독일의 반로봇 단체에 속한 아돌프 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범죄자였던 형을 죽인 것이 게지히트라고 하는 간부들의 말을 듣고 이제 게지히트를 암살하기 위해서 그를 미행하면서 다니죠. 한편 근데 이제 그 간부들은 게지히트는 여론에 의해서 사망해야 되는데 아돌프 너무 나대는 거 아니냐 라면서 아돌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제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게지히트는 헬레나와 함께 일본 휴가를 가려고 준비를 하던 중에서 한 번도 유럽 밖을 나간 적이 없던 헬레나가 비자 신청이 이미 완료되어 있던 사실을 알게 되고 패닉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기억을 잃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게지히트는 여기서 자신의 데이터에 무언가 이상이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호프만 박사에게 자신의 기억이 있음을 상담하면서 뭔가 조작된 흔적이 있는지를 묻는데, 이제 호프만 박사는 그런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국장으로 보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게지히트에게 무슨 일을 한 건가요? 라고 하니까 그 국장은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대답하는 대신에 게지히트가 얼마나 큰 투자를 통해 만들어진 존재인지를 아느냐면서 되려 화를 내죠. 넌 그냥 보수만 하면 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다는 것은, 대답을 안 했다는 것은 무언의 긍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게지히트의 그 2년 전에 어떤 기억에 조작이 있고, 그것은 게지히트의 악몽 혹은 트라우마와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 앞선 살인사건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 박사라는 사람이 이제 일본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로봇이 통과하는 문이랑 그 인간이 통과하는 문이 다르게 나타나죠. 여기에 대해서 아까 훈이가 얘기를 하려다가 만 게 있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전에 이제 2화쯤에서 나왔던 걸로 저희가 기억했었는데 이게 3화에서 나왔던 내용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사회가 되게 로봇과 인간을 어찌 보면 대등하게 보면서도 대등하게 보지 않는다는 일종의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쵸, 우열이 있죠. 네, 보면은 우열이 또 있고, 또 로봇도 이제 입양을 할 정도의 되게 어찌 보면 로봇의 어떤 인권 신장이 되게 발달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또 로봇이 가야 되는 길이랑 인간이 통하는 길이 애초에 나눠져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모순이잖아요. 맞죠. 그런 게 좀 생각보다 어찌 보면 우리 사회도 되게 그렇잖아요. 어찌 좀 모순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되게 좀 재밌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좀 해보자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로봇을 죽일 수 있지만 로봇은 인간을 죽일 수 없다. 이게 그치. 이제 아돌프 하스의 그 형이 이제 그래서 로봇을 막 죽이고 다녔는데 그런 부분 그런 사건이랑도 연관되고 한편으로는 좀 생각을 해보면 인간 게이트랑 로봇 게이트가 다른 건 인간한테서 찾아내야 될 흉기랑 로봇한테 찾아내야 될 살기가 다르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럴 듯하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네. 또. 아무튼 간에 동등한 건 아니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었죠. 그 사진이 너무 많이 사진을 맞아, 너무 많이 맞아. 찍었는데 그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것도 어찌 보면은 로봇은 사진 찍는 행위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우리는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이 행위가 어떤 건지를 습득을 하잖아요. 근데도 많이 찍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어쨌든 로봇들도 이 행위 자체에서는 그다지 생산적이지 않다는 거를 어찌 보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모든 일을 생산적인 일만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여가를 즐기고 사진을 찍어서 그 추억을 남기고 그것에 감상에 빠지기도 하는 것처럼 어쨌든 로봇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사진 찍는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 사진을 찍은 그걸 보면서도 근데 너무 많이 찍었는데 라는 얘기를 통해서 기억의 모순을 발견하는 데서 되게 신기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자가 신청한 적도 없는데 비자가 이미 통과되어 있다는 걸 보고 이제 그리고 2년 전에 우리가 뭘 했지? 하니까 어디 여행 갔잖아 하면서 그 여행 간 사진을 다시 찾아보는데 거기서 사진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시감을 느끼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인간도 아닌데 사진을 이렇게 많이 찍었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기억을 조작한 사람들이 로봇에 대한 이해가 약간 부족했던 걸도 있고 그렇죠. 또 이제 사진을 찍는다는 행위에 대한 의미가 아까 훈이가 말한 것과 같은 거일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런 부분들이 몇 개 나오더라고요. 차 마시는 거나 음.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맛있어 라고 하면은 응 맛있어 라고 하는 부분인데 너 진짜 맛을 느껴? 아톰만 진짜 맛있다고 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차를 마시는 척만 한다고 하죠. 이 맞아, 로봇들 따라하는 세계관에서는. 그러니까 그 행위가 그러니까 어쨌든 차를 마신다는 것 자체가 그 행위에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대접을 하는 거잖아요 손님한테. 그런 의미로서 이제 로봇들도 그걸 받아들이고 마시는 척하면서 예의를 이제 다지는 그런 것 같은데 어찌 보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들이 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을 로봇이 따라하면서 따라하다 보니까 점점 로봇이 또 인간이 되는 그런 것들도 계속 이런 식으로 잘 조금씩 주입을 하더라고요. 호미 바바라는 사람이 이제 식민지 연구가인데 이제 식민지에는 피식민자가 있고 식민자가 있잖아요. 지배받는 자와 지배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배하는 자는 지배받는 자에게 자신의 양식을 따라하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식민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식민 지배자의 어떤 문화들을 따라하면서도 그거를 전복시키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이론이 있는데 이게 되게 탈식민주의적인 관점에서 로봇과 인간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조차 스테레오 타입인데 그 인간의 행동을 일단 무지성으로 따라하면서 인간을 흉내내기 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인간에 가까운 감정들을 이제 키워나가는 로봇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그 스테레오 타입적인 탈식민주의적인 시선으로 보기에도 좋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이 느껴졌습니다. 재미있는 포인트들이었던 것 같아요. 막 내 앞에서는 먹는 척 안 해도 돼, 막 이런. 맞아. 여기는 그 기름도 파는데 그걸로 갖다 줄까? 막 깨알 이런 포인트들. 그런 포인트들이 되게 그리고 아재 로봇한테는 그 로봇용 파워 드링크 같은 거, 에너지 드링크 그런 거 주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인간과 로봇의 공존이 어떻게 화합하고 어떻게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로 이번 화가 구성이 되어 있었다. 사실 그래서 3화는 뭔가 큰 사건이 일어났다기보다는 큰 사건을 예비하는 화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3화와 4화를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이제 2화에서 오차노미즈 박사가 그 타겟이 됐다라는 이제 단서를 얻고 아톰이 오차노미즈 박사를 찾아가는데 오차노미즈 박사는 나는 누구한테 그 원하는 산 일을 하지 않았어. 난 떳떳해 이러면서 막
그 경계를 소홀히 하는 모습을 막 보여줘요. 그러다가 이제 박사가 숲에서 되게 인자한 모습을 보여주죠. 막 그 자신의 경호하는 로봇의 이름을 물어봐 주니까 모델 넘버를 막 얘기하니까 그죠. 그거 말고 너에게도 이 사람과 같은 이름이 있지 않냐 이러면서 되게 인자한 포인트를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뒤에 어떤 소리를 듣고 유기된 고장난 로봇개를 발견해요. 그래서 그 로봇개를 고쳐주기 위해서 걔가 이제 꽃게 말고 멍멍개입니다. 그걸 고쳐주기 위해서 막 밤새 막 부품을 막 구하고 막 이랬는데 아무래도 너무 구형 부품이니까 그걸 호환되는 부품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로봇개를 활성화시키지 못하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품의 호환의 변화를 만들어낸 것도 우리 과학자들인데 미안하다. 이렇게 미안해하는 캐릭터들은 항상 모순성을 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뻔뻔해버리면 모르는데 미안해하면은 위선적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심의 말로가 위선이라는 게 되게 슬프긴 하지만 뭐 그런데 여기서는 뭐 그런 부분이 두드러지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실패를 하고 근데 그 다음날 로봇계의 주인이라는 사람이 오차노미즈 박사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아직 그 신원 확인이 안 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 하고 들어보내게 되죠. 이게 실수였습니다. 그는 그 들어온 사람은 사실 자신의 이름이 고지라고 말하면서 당장 아톰을 오차노미즈 박사의 손자가 살고 있는 집으로 보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로 부르는 게 아니야. 근데 이때 아톰이 등장합니다. 아톰이 이몸 등장 이러면서 이제 고지를 위협하고 고지는 총총총 튀어서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껍데기는 또 아까 아제로브처럼 버려지고 그 메모리가 바퀴벌레에 의해서 회수되는 장면 보여주고 아톰은 결국에는 그 고지에 의해서 협박받은 대로 이제 그 바닷가에 있는 별장으로 가게 돼요. 집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 아이언맨 집 같이 생겼는데 맞아요. 집이 너무 좋아. 그 엡실론네 집도 그렇게 생겼던데 부자들은 다 거기서 사나 봐요. 아무튼 거기 갔는데 이제 회오리 폭풍이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톰은 결국에는 손자를 구하기 위해 플루토와 전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전투를 하고 전투 중에 이제 사망이라고는 하는데 다른 로봇들의 사망과는 좀 달라요. 약간 리타이어, 전투 불능, 재기 불능, 젠틀하게 식물인간. 인간으로 따지면 식물인간 상태로 이제 약간 병원에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것처럼 그 머릿속에 어떤 무슨 전자 부품을 차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모습으로 되게 되고 딸들은 무슨 능지처참 마냥 머리 뽑히고 막 팔로 뿔 만들고 아톰은 신체가 온전한 채로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뿔 모양 그것도 안 생겼어. 그것도 신기했어. 그러니까 주인공이라는 거죠. 아무튼 그렇고 게지히트는 이제 헬레나와 함께 일본으로 가려고 하는 도중에 아톰의 죽음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아톰의 어떤 정신적으로 연결이 되나 봐요. 원격으로 와이파이로. 그래서 아톰의 죽음을 알게 되면서 아톰의 어떤 전투 상황을 보게 되고 거기서 이제 너도 나와 같아라고 하는 플루토였던 그 아톰이 이 사람도 아저씨와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플루토와 게지트는 거의 같은 존재다라는 어떤 언급을 듣고 기절을 합니다. 쇼크로 기절을 하게 되고 깨어나자마자 임무를 받게 되죠. 그래서 임무하러 바로 가봐야 됩니다 하고 잠시 쉬지그래 하는데도 쿨하게 자켓 딱 입고 이제 임무를 하게 되는 게 그게 바로 자신의 목숨을 노린 아돌프가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어서 그의 신변 보호를 맡으라는 겁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헬레나가 제일 불쌍해 나는. 맞아. 뭔 죄야. 널 너무 많이 사랑한 죄? 아무튼 이런 멋지다.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이제 막 대화를 통해서 보안 카메라 업체를 운영하는 아돌프의 노트북에는 페르시아 국왕 다리우스 14세가 보라 조사단의 이름을 계속 이제 나열하고 있는 그런 영상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사화가 끝나게 되죠.
그 4화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아톰이 죽는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있었거든요. 벌써? 주인공 아톰이 겨우 아직 4화 8화짜리 애니메이션의 절반에 해당하는 4화에 아톰이 죽어버리다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도대체 플루토는 누가 이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됐죠. 그 아톰이 주인공인데 살겠지 하는데 몇 화에 걸쳐서 안 살아요. 맞아. 아톰이 거의 마지막쯤에서야 뭔가 움직이려는 쉽게 안 움직임이 살아요. 보이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충격을 먹었고 그 다음에 플루토가 너와 나는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뭘까? 그 같은 점이 뭘까? 그것 또한 어떤 게지히트의 악몽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라는 그치. 계속 게지히트의 악몽, 게지히트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계속 이제 한두 가지 단서를 주면서 계속 추리물적인 느낌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줘요. 그래서 SF와 추리물이 섞인 묘한 그런 재미를 주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게지히트의 PTSD는 어떤 할아버지가 150만인가? 제니만 500 제로스 제우스인가 아무튼 제로스 그만큼의 돈만 주게라고 얘기하는 거랑 부서진 로봇의 시체 그 두 가지가 이제 트라우마처럼 계속 나오는데 그게 뭔지 계속해서 궁금해지는 장면인 거죠. 사회에서 잠깐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구형 로봇 견을 고쳐주잖아요. 네. 근데 저는 여기 세계관에서 그러니까 반려견들은 생명체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반려견이 막상 보니까 반려견도 로봇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할아버지 손자 그러니까 셰퍼드의 형태를 한 개더라고요. 그 고글 같은 거 쓰고 고글 같은 거 쓰고 있는데 근데 약간 헷갈리는 게 이게 진짜 개인 건지 아니면은 그 어떤 생명한테 그 무언가를 약간 씌운 건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식한 사람을 뭐라 그러지? 사이보그? 맞아, 사이보그. 사이보그 같은 느낌의. 근데 보면은 약간 진짜 개 같고 그러니까 털 있고 네, 진짜 바이오닉하니까 진짜 있으니까. 진짜 동물처럼 생겼는데 뭔가 동물 같지는 또 않으면서도 약간 그래서 여기 세계관에서의 그 동물이라는 존재는 어떤 위치일까 하는 약간의 궁금증 같은 게 좀 생겼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그 사자랑 그런 맹수들은 진짜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다 정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추측으로 채워야 되는 부분. 그만큼 로봇과 인간이 유대감이 커졌다는 거를 그냥 상징하는 거 정도이지 않을까? 그 옛날에 그 혼다에서였나 소니였나 그 로봇계 만들었는데 이제 그 단종이 돼가지고 이제 부품 수리도 안 되니까 이제 그들을 위한 장례 서비스가 막 있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그런 사건들이 요 당시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플루토의 원작이 연재될 쯤엔 아마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반영된 건가?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연대 추정은 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암턴. 그 부분이 이제 의문점이 되면서 점점 이야기가 심화되게 되고 그럼 도대체 보라 조사단이라는 뭘까? 여기에는 언급이 안 되는데 epsilon이 계속 여기 조금씩 등장을 하거든요. 그죠. epsilon이 이제 다양한 아이들 전쟁 고아들을 기르고 있는데 그 중에 아실리라는 아이는 보라라는 말밖에 안 해요. 그죠. 보라. 그래서 이 부분이 전 되게 너무 유치하다 이런 생각하면서 보라만 외친다고?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보라 조사단의 이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나도. 그래서 조사단과 이 이름을 왜 외치나 라고 생각해봤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그 이유가 있었던 걸로.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조사단이 빌런인가? 초반에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꼬마이가 외친 게 호라예요, 보라예요? 보라 맞죠? 왜냐면 자막에 보라라 뜨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일본어로 호라가 보라라는 그게 뜻이 있어가지고. 진짜? 그래서 얘가 호라라고 했는데 그걸 보라고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약간 룩 이거 룩인 줄 알았어 저는. 얘는 고유명사잖아. 고유명사. 그죠. 자, 그러면은 5화로 이제 넘어갈까요? 네. 지금까지의 흐름이 5화까지 계속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지히트는 아돌프를 이제 안전가옥에다가 데려다 준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안전가옥에 데려다 주면서 계속 아돌프랑 투닥투닥거리죠. 아돌프가 굉장히 삐딱하니까. 근데 이제
아돌프가 네가 우리 형을 죽였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게지트는 또 기시감을 느낀 다음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브라우 1 어쩌고 저쩌고를 만나러 갑니다. 신탁 받으러 가죠. 신탁을 받으러 또 가는데 네. 왜냐하면 브라운은 인간을 죽인 최초의 인공지능이니까 그죠. 카인 같은 존재죠. 카인 같은 존재 좋다. 그래서 아무튼 자신 또한 이제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브라우를 찾아가게 되고 결국 자신이 아돌프의 형을 살해했으며 그 원인은 자신이 증오와 관련되어 있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지트는 결국에는 아돌프와 그 가족을 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증오마저 품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 두려웠다.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라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아돌프도 그 용서를 해주게 되죠. 자신의 가족들을 살려줬으니까. 이 증오라는 키워드가 여기서부터 자주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 증오라는 키워드가 나왔을 때 훈이를 생각했거든요. 저요? 뭔가 훈이가 이 증오라는 이 키워드가 나오면 뭔가 좋아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진짜?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좀 되게 와닿긴 했어요. 진짜로? 네, 되게 와닿긴 했어요. 왜냐면은 증오라는 게 어찌 보면 가장 큰 동기가 될 수 있는 감정이잖아요.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증오라는 감정이 나오면서부터 꽤나 몰입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요? 저는 증오라고 하니까 오히려 짜게 식은 느낌이었거든요. 반대로. 아 진짜? 왜냐면 모든 그 일의 실마리에는 증오라는 감정에 있어라는 게 오히려 좀 유치하게 느껴져서 유치하거나 유치하다라는 게 뭐 애 같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살짝 오글? 오래돼서 너무 고전적이어서 스테레오타입이어서 여기서도 이런 얘기를 하나? 라고 하는 점 때문에 결국에는 증오라는 키워드 너무 아쉽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증오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려고 맞아요. 하잖아요. 저는 반대로 증오에서 약간 몰입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뭔가 이제 진짜 인공지능과 함께 생활하는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고 그게 우리의 어떤 삶의 그 산업에 피부로 와닿게 되는 시점에 있잖아요. 인공지능 비서들이랑도 같이 살고 지금 여기 또 빅스비 물어보면 빅스비 대답할 것 같은데 하이 빅스비? 안 해. 물어보면 아무튼 이렇게 저급하긴 하지만 어쨌든 인공지능 있잖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 과연 얘들에게 증오를 학습시켜서 뭔가를 최고 인공지능을 만들어낸다 이런 발상은 조금 올드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 근데 나는 오히려 제가 뭐 이런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걸 많이 안 봐서 그럴지도 모르는데 보통 인간과 비슷한 기계를 만든다 하면은 감정을 넣는 기계를 먼저 떠올리고 그 감정이라고 하면은 기쁨이나 슬픔, 약간 감동 이런 거를 떠올리게 되는데 증오라는 거를 떠올렸다는 건 좀 오히려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증오라는 감정을 배우는 것도 인간과 오히려 더 비슷하게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좀 그랬던 것 제가 같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SF 애니메이션은 공각기동대인데 이것과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반대냐면 공각기동대에는 쿠사나기 소령이라고 하는 사이보그가 있는데 이제 몸에 파츠를 막 붙였지만 결국은 인간이야. 근데 이 인간이 그 AI 그 네트라고 하는 인터넷 같은 그런 사이버 공간 속에서 탄생한 AI가 자신이 인간 세계로 망명하기를 요청해요.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만들어졌지만 너희들처럼 사이보그 신체를 가지면 인간이랑 뭐가 다르냐. 왜냐면 뇌까지 그 전자화시켜서 전뇌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뇌까지 전기로 이렇게 회로로 돌아가는 구조인데 거기에 AI인 내가 들어갔을 때 인간과 뭐가 다를 게 있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제시하고 쿠사나기 소령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정부는 망명을 못 막았지만 결국에는 그 AI를 자신의 몸속으로 받아들이면서 쿠사나기 소령이 네트의 세계로 이제 편입되면서 인간, 신인류로 나아가는 이야기로 이제 귀결되거든요. 그러니까 AI와 인간이 만나서 새로운 인류로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인간과 AI가 만나서 다시 인간으로 회귀하는 내용이
거잖아요. 증오라는 감정을 통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회귀하려고 시키는 그런 부분이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SF인 공각기동대와는 정반대로 느껴져서 물론 여기서도 이제 그 브라우 같은 존재는 인간을 뛰어넘은 것처럼 카인처럼 날 만든 창조주를 죽임으로써 더 그 신의 위치에 올라가겠다 이런 느낌을 주지만 전체적으로는 인간의 강점을 학습하면서 인간으로 회귀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이 조금 저한테는 올드하다고 느껴졌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AI나 이런 AI에 대해서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공포 중 하나가 얘네가 우리한테 언젠간 칼을 들이댈 거라는 공포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애초에 우리가 그 걱정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이디푸스. 네, 우리가 어쨌든 타자한테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들도 우리한테 이 칼과 총을 언젠간 겨눌 수 있을 거란 두려움이 어쨌든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한테는. 근데 어찌 보면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전 증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통해서 오히려 인간을 한 번 더 거울 보듯이 한 번 더 이렇게 마주보게 해줄 수 있었던 단어라서 저는 말씀대로 좀 올드하면서도 그래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나쁜 선택이란 건 아닌데 올드하긴 합니다. 제 취향을 좀 벗어났다는 점도 있고 그 부분에서 호불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다시 회귀한다라고 하는 것은 증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다시 인간의 탐구로 돌아간다는 점인데 그것조차 인간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계들이 우리를 해칠 거라고 하는 두려움 자체가 인간적인 그죠, 인간적인 거죠. 아까 오이디푸스란 얘기도 했는데 내 자식들이 나를 죽일 거다. 약간 세대 갈등과 같은 내 다음 세대의 어떤 또 다른 인류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인간적인 건데 과연 AI로 만들어진 존재들이 우리 인간과 같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인류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했던 그것에 되게 충격을 받았던 거죠. 계속 인간 중심적인 이야기만 보다가 처음으로 인간을 탈출하는 공각기동대가 맞죠? 공각기동대 얘기를 보면서 그게 와닿았다는 반면 이거는 다분히 이제 그 전에 SF가 자주 했던 인간 탐구의 영역으로 회귀하는 모습이 들어서 이제 2023년에 이제 만들어진 걸로 평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다. 그래서 이건 호불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같이 이제 SF를 좀 많이 좋아하고 절여진 사람한테는 즐겁고 반가우면서도 올드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더더욱 원작이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어떤 원작? 데츠카 오사무 아니면 무라사와 나오키? 플루토 원작이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 2023년 버전이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원작을 살리느라 그랬던 건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오히려 데츠카 오사무를 참고하는 게 전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데츠카 오사무도 SF 장르에서는 그냥 그 한 획을 그은 사람으로 통하기 때문에 데츠카 오사무의 되게 충격적인 단편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랑 같이 놓고 보면 좋긴 하겠지만 되게 구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제 헤라클레스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헤라클레스는 이제 또 플루토가 계속 이제 최강의 7대의 로봇들을 위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간 자신에게도 이제 플루토가 칼을 겨누겠구나라는 걸 알고 플루토에게 복수를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엡실론을 찾아가게 되죠. 엡실론은 평화주의 로봇이기 때문에 헤라클레스가 함께 전투하자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나의 전투를 관전함으로써 전투 데이터를 담아놔라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엡실론은 전투를 관전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개입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그 AI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전투 순간에 손을 못 뻗게 되면서 헤라클레스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점이 옮겨져서 다리우스 14세가 전범으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플루토가 아재 로봇에 갇혀 있을 때처럼 벽에다 꽃을 막 그리죠. 그 장면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톰의 아버지인 텐마 박사가 이제 아톰의 신체가 있는 이제 과학성에 찾아오고 그를 되살리기 위해 이제 막 노력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데, 텐마 박사는 그 오차노미즈 박사한테 한때 최고의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그 결과 그 인공지능은 스스로 깨어나길 거부했다. 어떤 인간이 될지를 무한하게 고민하면서 결국에는 깨어나기를 거부했고, 그래서 그를 깨우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치우친 감정 상태였다. 그리고 그 치우친 감정이 아까 저희가 계속해서 언급했던 증오와 슬픔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톰에게 이와 같은 시도를 하겠다라는 암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키워드가 증오로 모아지는 그런 점이 있었고, 그 와중에 게지히트는 아돌프 하스의 회사 자료로부터 그 다리우스 14세가 이 사건과 관련 있다는 증거를 잡아내고 페르시아에 있는 그 형무소에 가서 다리우스 14세를 면회하게 되는데, 다리우스 14세는 이런 말을 하죠. 플루토는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태어난 것이다. 로봇의 증오에 합당한 강인한 몸을 손에 넣었다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플루토의 정체를 묻는 게지히트에게 너라면 알고 있겠지? 라는 말을 남긴 뒤 그 자살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아톰에게 증오를 주입해서 그를 깨우겠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인공지능을 깨우기 위해선 증오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텐마 박사와 플루토는 만들어진 게 아니라 태어난 것이다. 로봇의 증오에 합당한 강인한 몸을 손에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결국 플루토라는 것은 텐마 박사가 만든 최고 인공지능이 증오라는 감정을 일깨운 뒤에 깨어난 존재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게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훈이가 말한 것처럼 증오가 동기부여가 된 거네요. 가장 큰 동기를 주는 감정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게지히트한테 너라면 알고 있겠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게지히트와 플루토는 아까도 말했듯이 뭔가 비슷한 존재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증오라고 하는 키워드와 연관되게 됩니다. 결국 게지히트는 증오를 통해서 인간을 살해했던 존재고, 플루토는 증오 속에서 태어난 존재, 그리고 텐마 박사는 증오를 통해서 또 아톰을 깨우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아마도 브라우가 살인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증오와 맞닿아 있지 않을까. 결국 최고로 고도로 발달한 인공지능에게 증오로한 감정은 잉태되기 마련이다. 혹은 강제로라도 잉태시켜야 된다. 결국 게지히트랑 브라운은 자연수정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톰과 플루토는 인공수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살짝 한 발짝 좀 나아가서 생각을 해봤던 게 뭐냐면, 어쨌든 치우친 감정인 증오라는 게 어떤 동기부여가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저는 그 생각도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인공지능이 증오의 대상이 꼭 인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에게 향할 수도 있단 말이죠. 증오라는 게. 그래서 어찌 보면은 얘네도 스스로를 증오하면은 그 스스로의 증오의 형태가 어찌 보면 이제 자살의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럼 할 수 있게 되는 건가 하면서 진짜 이렇게 되면은 이 로봇이 정말 인간이 하는 행동들을 거의 다 할 수 있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증오라는 어떤 이 촉매제로 인해서 어찌 보면 자살이라는 인간이 하는 행동 중에 좀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가장 극단적인 어떤 상태인 자살도 그러면은 얘네가 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약간 다른 문제긴 한데, 여기서는 증오를 다뤘지만 어쨌든 지나치게 치우친 감정이라는 게 증오만이 아니라 행복이나 이런 것도 맞아. 지나치게 치우친 감정이잖아요. 그런 게 발현됐을 때는 또 어떤 형태로 나올까 하는 궁금증도 조금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증오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했어도 유치했을 거고, 증오라고 했어도 유치했을 거라서 사실은 그 감정 중에 가장 극한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저는 텐마 박사에 대해서 계속 이입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오차노미즈 박사는 굉장히 감성적인 박사님이잖아요. 그래서 로봇들을 살려주고 인류애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 텐마 박사는 자신의 연구 과제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최고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고, 최고의 인공지능이란 건 살인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살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살인귀가 될 가능성조차 지니고 있어야 진정한 최고 인공지능이고 인간과 가장 근접한 존재, 혹은 인간을 뛰어넘은 존재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텐마 박사는. 그리고 거기에 일원으로 거짓말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아 중요하게 맞죠 나오죠. 맞아. 거짓말도 할 수 있고 그런 존재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텐마 박사의 그런 연구를 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사실은 플루토도, 아톰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T 박사와 F 박사, 이 둘 사이의 어떤 시너지가 만들어낸 게 또 아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텐마 박사가 되게 이제 이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역시 T를 공감하는. 그래서 지금 너무 로봇을 감정적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인간도 인간을 볼 때 그렇게 감정적으로 다루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어떤 성과물로서 최고의 인공지능, 그리고 그 최고의 인간과 근접한 존재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텐마 박사의 욕망도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독특한 욕망이었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6화에서는 게지히트에게 엡실론이 나타나서 플루토와 헤라클레스가 싸우던 중에 그 전자파 속에 섞여 나타난 꽃밭에서 웃고 있는 남자의 모습, 그 모습을 게지히트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게지히트는 페르시아 사마르칸트 시장에서 꽃을 팔던 반쯤 망가진 로봇, 이 로봇도 게지히트의 눈길을 계속 끄는 로봇이죠. 그 로봇에게서 꽃을 사면서, 꽃을 안 사나? 처음엔 안 사다. 안 사고 뭐 하다가 끈질겨. 그 꽃밭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사하드라고 하는 청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로봇 이름이 무함마드 알리야. 아 진짜? 아 멋있는 이름이구나. 그래서 그래서 이 사하드는 암스테르담에 유학을 간, 식물을 연구하기 위해 암스테르담에 유학을 간 사람이고, 그 역시 로봇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게지히트는 그것을 추적하기 위해 네덜란드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어진 수사 끝에 마침내 플루토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플루토의 몸체에 사하드의 인공지능을 집어넣고 증오를 추가한 게 바로 플루토란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루토의 이제 위치를 알게 되면서 플루토의 은신처까지 게지히트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게지히트는 그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플루토와 결투를 하고 제압을 하면서 이 마지막 한 발로 이제 플루토를 파괴할 수 있는 상황까지 몰고 가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게지히트를 만들어준 호프만 박사가 이제 살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조차 알게 되죠. 그런데 게지히트는 플루토를 쏘려고 하는 순간 이제 호프만 박사를 풀어주겠다고 하는 그 협상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플루토를 놓아주고 철수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경찰 당국이 게지히트한테 이제 너 로봇인데 왜 우리 말 안 듣냐, 그러니까 게지히트가 오늘부로 사퇴하겠습니다. 저에게도 사퇴할 자유가 있지 않나요? 하고 사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사실상 이 사건에서 손을 뗀 게지히트는 헬레나와 호프만 박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기억을 삭제한 상관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암스테르담의 꽃집에서 이제 아내에게 줄 꽃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그 페르시아 시장에서 만났던 무함마드 알리 로봇이 나타나서 그 클러스터포라고 하는 대량 살상용 무기도 파괴할 수 있는 그 무기를 들고 있는 그 소년에게 그 포를 맞아 사망하게 됩니다. 충분히 피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그가 그 피하지 못한 것은 계속해서 그 기시감을 주던 그 로봇의 사체와 닮은 그 로봇을 보고 나서 멈칫하면서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게지히트가 사망하고 나서 그 메모리 칩은 아내인 헬레나에 의해서 텐마 박사에게 전달되고, 이는 깨어나지 못하는 아톰을 다시 깨우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왜냐면 게지히트는 증오로 각성된 로봇이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해서 6화까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무함마드 알리 그 로봇이 살해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아브라 박사나 고지 쪽이 그걸 알고 파견한 거지. 아 스파이였구나. 스파인 거지. 그게 이해가 안 됐어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외형도 닮아 있잖아. 그 음, 로봇이랑 그것조차 만들어서 이 감정적으로 해서 얘를 게지트를 죽여야겠다. 그래서 게지트의 사체에도 뿔 모양이 없습니다. 맞아. 플루토가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게지트도 주인공 버프를 받았다. 왜냐면 딱 유일하게 그 두 사람만 뿔이 없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이 알리 로봇이 꽃을 사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로봇이 꽃을 어디다 써? 약간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마지막에 헬레나한테 가는 게지트는 꽃을 또 사들고 가고 또 그 앞에는 꽃을 든 무함마드 알리 로봇이 서 있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로봇이 꽃을 들고 서로를 마주하는 그 모습. 그리고 이제 사하드라고 하는 존재가 꽃밭으로 자신의 고국, 그러니까 사마르칸트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맞아. 우즈베키스탄이라고 하는 중앙아시아 사막 지역에 이제 식물로 그 비옥한 토양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꿈, 그리고 꽃밭으로 상징되는 그 아름다운 낙원의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사하드라는 존재고, 그것은 그 막 꽃을 그리던 플루토와 연관이 되는 거죠. 플루토 안에는 사하드가 있었기 때문에 꽃을 그렸구나까지는 됐는데, 그럼 다리우스 14세는 왜 꽃을 그렸는가? 이건 아직 이 의문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6화까지 3화부터 6화까지 4화에 걸쳐서 점점 더 플루토의 정체, 그리고 게지트의 트라우마의 정체에 대해서 접근을 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또 여기서 충격적인 거는 사실 게지트가 주인공이잖아. 맞아요.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전체 사건을 파헤쳐가는 수사관이란 말이죠. 셜록 홈즈에서 셜록 홈즈가 죽은 거예요, 지금. 맞아.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번째 충격이었고, 그래서 자꾸 중요한 애들이 죽어가. 근데 중요하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또 쉽게 막 픽픽 쓰러져 나가는 느낌은 또 아니거든요. 맞죠. 그래서 요즘에 드라마들이 사람을 너무 안 죽여서 문제잖아, 애니메이션들이. 좀 너무 안전해. 안 죽으니까 이제 긴장감이 없고. 근데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아톰, 게지트 이 둘이 죽어버림으로써, 리타이어 함으로써 이 사건이 또 어떻게 돌아갈지 더 궁금해지는. 궁금해지고 긴장감이 극한에 달하는 그런 연출을 보여주고 있어서 역시나 우라사 나오키다. 하지만 우라사 나오키도 21세기 소년에서는 너무 안 죽여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실제로도 우라사 나오키의 어떤 그 비판 포인트 중에 하나가 후반에서 힘이 빠진다라는 점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후반까지 그 힘을 쭉 유지해 간다라는 점에서 우라사 나오키의 어떤 단점이 덜 드러나는 작품이다라는 평가가 있는 걸 제가 봤는데, 그런 점도 뭔가 재밌는 포인트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두 번째 플루토에 관한 이야기는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하나를 좀 더 하게 됐네요. 네, 대신에 이제 다음 화에서는 또 후일담 얘기를 좀 더 길게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무리 멘트를 한번 해주시죠.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네, 다음 시간에 플루토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